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 수십 년 일본학 경력이 위협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 무어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강당에서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들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일본 문학의 깊이와 언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일은 제 삶의 의미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니 단 5분이면 한글 마스터 가능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워싱턴 고등학교 교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칠판에는 한글 자모와 발음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복과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은 웃으며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봤어요? 엄청 바이럴 중이래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호기심과 열정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와, 진짜 5분 만에 기초를 배울 수 있겠는데? 발음 기관 모양을 따라 만든 문자라니 정말 혁신적이야.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학생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손가락으로 자음의 모양을 따라 그리며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80년대 후반, 저는 일본어에 푹 빠진 대학생이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양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단연 일본어였죠. 저는 교수님들의 칭찬을 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제가 일본어와 문화에 매료된 것은 대학 시절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읽고 난 후였어요. 그 깊은 미학과 철학적 사고에 감동받았죠. 일본 문학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브라운 대학에 자리를 잡은 후 20년간 일본학과를 이끌어왔어요. 제 강의는 늘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내에서 손꼽히는 교수로 인정받았죠. 일본어 연구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도 받았고요.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문학의 깊이와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학의 전통을 지키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저의 학문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부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저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는 완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학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학과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학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최근 3년간 동아시아학과 지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어 학과 지원율이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어 학과는 32% 감소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학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네요. 특히 5분 한글 마스터 바이럴 영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교육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학장은 화면에 영상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5분 한글 마스터 영상이었죠. 영상에서는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혁신적인 문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 14글자를 쓰는 CU, 터마로가 한국어로는 내일 봐 단 3글자로 표현 가능하죠. 이런 효율성이 SNS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장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 교수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 오랜 동료 제임스 사토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까? 캠퍼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2세였죠. 우리는 20년 넘게 함께 일본학을 연구해왔어요. 이 한국어 열풍,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제임스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5분 만에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언어 공부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제임스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학생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 생각은 좀 달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어.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잖아.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기억해야 할 게 많지만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빠르게 배울 수 있어. 제임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알렉스, 자네까지 그런 소리를. 한글이 언제부터 과학적인 문자가 됐지? 우리 일본학과는 전통과 깊이가 있어. 한국어가 갑자기 인기라고 해서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우리 가치는 변함없어.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과정이 기록된 문자라는 점은 인정해야 해. 이 변화를 무시하면 우리만 고립될 뿐이야. 제임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렉스, 자네 지금 우리가 해온 일에 회의감을 느끼는 건가? 일본어와 문화의 깊이는 5분짜리 동영상으로 대체될 수 없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가진 잠재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그 바이럴 영상에 현혹된 거야. 20년 경력의 교수가 그런 얄팍한 트렌드에 휘둘리다니. 제임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완고함이 갑자기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임스,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그 워싱턴 고등학교에 방문해볼 생각이야. 제임스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신 차려, 알렉스. 자네는 브라운 대학의 석좌 교수라고. 그런 고등학교 트렌드를 쫓아다닐 나이가 아니잖아.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나이든 교수였고 변화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 순간 어떤 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진정한 학자라면 새로운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관찰하고 연구해야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애틀 교외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그 유명한 5분 한글 마스터 영상이 촬영된 곳이었죠. 학교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강단에 선 지 오래되어 고등학교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교장실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생생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한글 자음 모음이 적힌 포스터와 알파벳 발음이 함께 표시된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실 한쪽에는 한복이 전시되어 있고 천장에는 태극기와 함께 학생들이 만든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이곳 한국어 담당 교사예요. 밝은 미소의 젊은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곧 시작되었고 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우리 교실을 방문하셨어요. 브라운 대학교의 알렉스 무어 교수님이십니다. 모두 인사드리세요.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한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5분 한글 마스터 심화 과정으로 받침 발음을 배워볼 거예요. 박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우리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모양을 본뜬 거고요. 교실 앞쪽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그 유명한 5분 한글 마스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한글만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영상 속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단 5분이면 한글 마스터 가능해. 한 금발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600년 전에요? 맞아요, 에밀리.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원했어요. 당시엔 한자만 쓰다 보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었거든요. 엄숙한 대학 강의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박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우리 수업이 대학 강의와는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더군요. 그런데 정말 5분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기초는 정말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죠. 저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이 방법을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응용했을 뿐이에요. 제 멘토이신 에밀리 박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죠. 교수님 만나보실래요? 마침 오늘 학교에 오셨거든요. 에밀리 박 교수.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학 분야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학자였죠.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 한켠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에밀리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지적인 열정이 느껴졌어요. 무어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 문학에 관한 교수님의 논문들 읽어봤어요. 그녀의 인사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니요? 평소 같았으면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 교수님의 5분 한글 마스터 방법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밀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기심은 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일본어를 가르치다 보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 배우는데도 몇 주가 걸리거든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각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죠. 한글의 경우는 문자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을 넘어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도구였거든요. 그녀는 종이에 한글 자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죠. 다른 알파벳들은 모두 그림에서 유래됐어요. 에밀리는 영어 알파벳어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소의 뿔 모양이 보이죠?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에서 ALIF는 실제로 소를 의미했어요. 그림에서 출발한 문자가 시간이 지나며 의미를 잃고 기호화된 거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세계에서 한글만 유일하게 언어학에 관심 있는 왕이 과학적으로 창제한 문자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지만 한글의 이런 과학적 원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 5분 한글 마스터 방법은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원래 인지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언어 습득 과정에서 패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했죠. 한글은 그 패턴이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 패턴을 시각화하고 몸동작과 연결시켜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효율적이에요. 트위터 같은 SNS에서 영어로 See you tomorrow라고 쓰면 14글자인데 한국어로는 내일 바단 3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더 줄여서 내봐 2글자로도 표현 가능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커져갔어요. 저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무어 교수님, 혹시 불편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교수님이 일본학을 전공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가 일본어와 문화에 매료된 것은 대학 시절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읽고 난 후였어요. 그 깊은 미학과 철학적 사고에 감동받았죠. 일본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미시마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이 저를 사로잡았죠. 에밀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한용운의님의 침묵을 통해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거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문학을 연구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같았어요.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는 여정. 다만 저는 그동안 제 영역만 고집하며 다른 가능성을 외면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에밀리는 저를 시애틀 한인문화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미 우정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K-파프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여기가 현대 미국의 한국 문화 풍경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죠. 저는 한 부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5분 한글 마스터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부스 앞에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한글 배우면 BTS 노래 가사 원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선 중년 남성은 나는 한국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생활과 미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페스티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한국의 디지털 혁신 전시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전시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손가락 움직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실제로 미국 IT 기업들에서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참고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랍니다. 전시관 한쪽에서는 한국 웹툰 번역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글로 된 대사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화적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할지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한켠에 마련된 카페에서 에밀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만 고집하면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에밀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처럼 한 분야에 오래 몸담은 학자들에게는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 열린 마음이 바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창밖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 흑인 10대들, 백인 중년 부부, 라틴계 대학생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지금 제가 보는 이 광경이 바로 미국의 현재와 미래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문화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죠. 일본 문화의 깊이와 한국 문화의 혁신이 함께할 때 우리 학생들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제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부상이 일본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더 넓은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회였죠. 에밀리, 제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돌아가면 우리 대학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떤 비전인가요? 일본과 한국 문화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미국 내 다문화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를 개발하려 합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워싱턴으로 올 때의 불안과 경계심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브라운 대학으로 돌아온 저는 먼저 제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 열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자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들어볼게. 하지만 우리 일본학과의 전통적 가치는 지켜져야 해. 물론이지, 제임스. 나도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일본학의 깊이와 한국학의 혁신이 만날 때 더 큰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믿어. 학과 회의에서 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커리큘럼이었죠.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수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무어 교수, 이런 트렌드에 휩쓸려 우리의 학문적 깊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거예요. 열띤 토론 끝에 결국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에밀리 박 교수와 협력하여 한국학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첫 수업날이 왔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 의해 전통과 혁신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어요. 강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학, 중국학, 심지어 공학과 학생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전통과 혁신, 깊이와 확장,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일본 문학의 깊이와 한국 문화의 혁신적 측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강의 작품을 비교하고 가부키 연극과 K-파프의 글로벌 영향력을 분석했죠.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이렇게 다른데 두 언어 사이에 공통점도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두 언어는 문법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많은 한자어가 있어서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오늘 오후에는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별 게스트는 바로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원격으로 강의에 참여해 한글과 일본어 문자 체계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활용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목적을 가졌고 일본의 문자 체계는 중국 문화를 자국의 언어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독특한 진화를 이뤘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그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죠.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의 융합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과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에도 융합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신문에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 브라운 대학의 동아시아 문화 융합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1년 후 저는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함께했고 우리는 한국의 학자들과 미국 내 동아시아 문화 교육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어요. 세종대왕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5분 한글 마스터의 원조시군요. 제가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중에는 일본 교육대표단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풍요로움을 세계에 알리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죠. 브라운 대학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실 벽에 새 액자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 받은 한글 서예 작품이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문구였죠. 그 옆에는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일본 서예 작품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글귀였어요. 두 작품이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연구와 강의는 더 풍요로워졌고 학생들의 반응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입니다. 가끔 제임스와 함께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 영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글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알렉스,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울 때 모두가 성장하는 거야. 제 삶은 그 바이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으로 느꼈던 변화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더 넓게 열릴수록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법이죠. 오늘도 저는 강의실로 향합니다. 이제 제 강의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입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 샘물입니다.